AI 기술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건데, 그 활용의 주체는 누굴까요? 나머지 전 산업이 다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제조, 말할 것도 없고요. 서비스, 금융이나 교육이나 리테일, 뭐 물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다 AI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AI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인더스트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저희가 아까 미국이 AI 산업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동력 중에 하나가 데이터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위는 뭐 누가 봐도 중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AI 수준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국은 말씀대로 정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이고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그래서 왜 공공장소에서 콘서트에 온 사람 얼굴을 쫙 다 스캔하고 인식해서 보셨죠? 네. 그래서 뭐 저 사람 지금 수배 중이야. 그래서 네, 잡아내고. 사실은 그런 거는 EU 그 액트, AI 액트에서는 그 금지된 거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사람 얼굴을 스캔해서 누군지 찾아내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뭐 테러리스트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를 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마구 하고 있는데, 중국은 LLM에서 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LLM을 개발하는 관련 분야의 수많은 논문 중에 요새 80~90%가 중국인 저자입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오픈AI에서 일하는. 근데 이제 중국 저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중국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중국은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고. 그러니까 연구자의 수나 이제는 수만 큰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도, 질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AI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대놓고 지금 두 가지를 막고 있죠. 하나 반도체 못 쓰게 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못 쓰게 하는데, 이제 틱톡이 바로 이제 그거의 최첨단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틱톡을 미국 회사에 팔아라. 안 팔면 미국에서 못 쓰게 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자유로운데, 결국 저희가 이제 최앞단에서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의 발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도체 역량은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고, 결국은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중국의 AI 산업은 당분간 좀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LLM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연장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는 항상 세종대왕님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이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실에서 GPT-4를 가지고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챗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일단 프롬프트만 가지고 잘 되나 보려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글로 프롬프트를 주는 거하고 영어로 주는 거하고 확실히 영어로 주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GPT-4가 학습을 할 때 배운 언어 중에 영어 아닌 것들도 좀 있는데요. 한국어의 비중이 너무 작은 거죠. 1%도 안 되거든요. 0.1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미국에서 만든 그 사전 학습된 애들을 가져다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졸업 후에 교육을 또 시키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네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뭐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AI 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 속도, 뭐 향후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국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뭐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투자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빅 플레이어 그중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죠. 하드웨어 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든 게 없고 가까운 장래에도 만들 가능성은 없고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한국형 그래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AI를 크게 세 개로 나눴을 때 비즈니스, LMM, 그리고 하드웨어 세 개를 구분해 주셨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비즈니스 쪽이랑 LMM 쪽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글로벌리한 경쟁력을 갖춘. 근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쨌든 HBM을 만드는 그런 메모리 반도 쪽은 좀 주목할 만하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AI 변화의 방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지금까지 또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보다 더 강조를 하시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해주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현장에서 AI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학생들이 뭐 일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팔로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은근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 전공 공부를 하는 거죠. 회계학과 다니면 그냥 회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AI를 따로 이렇게 막 따라서 공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럼 전공 다 집어치우고 이제부터 AI 공부해야 되나요? 전 그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거는 빅데이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우리의 소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한테 글을 좀 배워라 그러면 아니 내가 왜 글을 배워야 되냐.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이랬을 거고 또 한 30년 전에 문과 출신의 저 인사팀장님한테 컴퓨터 좀 배우시면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서류를 잘 쓰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하실 거야. 난 게다가 문과야. 그럼 컴공과 애들한테나 배우면 되지. 우리 IT 이 팀이 하면 되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인드였다는 거죠. 이제 지금 21세기 관점에서 그걸 돌이켜보면 다 웃기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빨리 글을 배웠어야 되고 그렇죠. 뭐 문과이과 따질 거 없이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컴퓨터는 다 잘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새 입사시험 볼 때 뭐 컴퓨터 쓸 줄 아세요? 이런 얘기는 아예 질문조차 안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도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AI에 대한 기본 소양은 갖춰야 된다. 뭐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고 뭐 되고 싶으면 될 수도 있지만 기본 소양으로 이게 이제 다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학교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젊은이들부터 기성세대까지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필수 교양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AI를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 그런 거죠. 모든 산업에 그렇죠. 보통 특이점이 왔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 GPT를 처음 만났을 때 챗 GPT는 이제 3.5, 4.0부터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첫 번째 특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GPT-5가 나오면 정말 AI의 역량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수준인지 설명을 들어도 체감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 더 똑똑해지고 더 내가 어설프게 물어봐도 더 똑똑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제 의도까지도 간파하는 그런 AI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사람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 같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의식과 의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 같으면 나는 인생에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뭘 해보고 싶어. 이런 그런 우리가 삶의 목표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는 세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어시스턴트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가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A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의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이 인간보다 뛰어나지면서 발생하는 어떤 AI의 두려움과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과 꼭 함께 가야 한다. 이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GPT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다 학습을 시켰더니 그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각종 그 증오, 차별 이런 사람들의 인간들의 좋지 못한 그런 거는 배우지 말았으면 하잖아요. 그 GPT도 처음에 그냥 학습을 했더니 얘가 막 욕도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한 겁니다. 휴먼 피드백을 줬어요. 그래서 야 요렇게 말하지 마. 상대방을 존중해 한 투로 말하고 비냥거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막 후작업으로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 다 없어졌다? 그건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안에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이런 것들이 데이터 안에 이렇게 녹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주는데 특정 인종에게는 대출을 잘 안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대출 기록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아 있으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학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걸 어떻게 필터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제작하는 회사들이 하는 행동들이고요. 정부나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AI Act라는 걸 만들어서 AI가 하는 일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금지, 무조건 금지. 금지된 걸 했다가는 그 회사 매출의 3%까지 페널티를 때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벌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2번째 레벨, 3번째 레벨, 4번째 레벨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보통 이제 성장 속도를 어떤 규제가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규제 때문에 어떤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들이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조금 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규제가 사실은 미국은 선 시행이고 후 규제입니다. 일단은 해보는데 너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 알지? 하면서 하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하는데 유럽은 조금 선규제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선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인권위원회 거기서 선규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유럽에서 AI 액트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어쨌든 어떤 산업의 성장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공통된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움직임들은 뭐 이미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유럽이 가장 규제에 앞서 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반대로 EU는 유럽에는 어떠한 빅텍도 없다. 빅텍은 100% 미국이고요. 미국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규제이긴 하고 있지만 다자적으로 하자, 전 세계적으로 하자. 그런 포럼을 자꾸 만들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일단은 해보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자율주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책임 소재는 누가 될 것인가? 운전자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현장에서는 어떠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바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만 지금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핵심인데요. 그 기술이 좋다. 그러나 이게 100%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또 100%냐? 사람 한 7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람보다는 잘해요. AI가 안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고 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은 AI가 사고 내거나 기계가 사고 내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그런 이제 조치가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전뿐만 아니라 이번 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그 잡지의 표지가 뭐냐면 AI 닥터예요. 아마 이미 엑스레이 찍고 우리가 그걸 진단하는 경우에는 의사들도 사실 사람이니까 모든 의사가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렇죠, 직종에 그렇죠. 그럼 상위 굉장히 탑에 있는 의사 수준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의사 없이 혼자 AI가 그럼 진단하면 되지 않냐? 자, 근데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혹시 오진이 되면 이게 또 누구 책임이냐? 병원 책임이에요? 아니면 AI를 만든 회사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책임 소재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건 제도적인 법적, 그다음에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뭐 아마 60대, 70대 기성 세대는 아이고 나 AI 됐고 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10대, 20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AI 산업에 대해서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AI를 IT 섹터에 국한된 기술이다라고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지만 뭐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사실 AI 산업의 확장성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연구실에서 학자들이 몇이 모여서 요거 사람 같은 거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있었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쟤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니 얘네들이 막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이제 공포, 뭐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쪽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건데 그 활용의 주체는 누굴까요? 나머지 전 산업이 다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제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뒤처진다고 하는 그 서비스, 금융이나 교육이나 리테일, 뭐 물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쪽에도 사실은 다 AI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서비스라는 그 인더스트리 섹터에서 그런 빅텍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요걸 받아다가 각 인더스트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각자의 부가가치를 올릴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 AI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인더스트리가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발전의 선두 그룹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포진이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경제원탑 채널을 통해서 이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있느냐,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라고 한번 사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려 52%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은 가볍게 한 표를 행사하신다면 어느 기업에 조금 행사를 하실 것 같은지? 예,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저도 뭐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미래에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저도 좋은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아마존 이런 데하고 거의 레드오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럼 이제 누가 더 이쪽 AI를 만들고 서비스를 잘하느냐로 정말 여기는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넷이 아무리 싸워도 싸우면 싸울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건 엔비디아.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좀 더 싸우지 그러니 그리고 더 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계속 하드웨어를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엔비디아라서 약간 왜 전에 우리가 19세기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골드러시를 할 때 금을 파겠다고 100명이 달려들면 그중에 한두 명은 금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지만 100명이 다 필요로 한 게 곡괭이와 이 부츠와 청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엔비디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저는 이 전쟁에서 전쟁하면 둘이 싸우는데 군수품을 양쪽에 다 해주는 공급하는 양쪽 다 무기를 파는 약간 그런 회사 같다는 느낌이 좀 가장 있고요. 핵심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 게 거네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그 애플과 테슬라가 조용하잖아요, 비교적. 네.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면 클라우드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스터디하고 이게 아키텍처가 달라져야 됩니다. AI 구조가.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조그만 데에 들어가려면 이건 완전히 경량화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조그매져야 되거든요, AI가. 그 조그마하면 얘가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런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포텐셜은 좀 있다. 자동차나 뭐 로봇이나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 로봇의 최강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또 사지 않았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고 테슬라에 이어서 좀 전기차 세계 2위 아니에요? 뭐 그래서 현대차도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 중에 지금 AI 경쟁에서 우린 뒤처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게 애플이랑 테슬라인데 온디바이스 쪽에서는 너무나 경쟁력이 있는 이미 그 본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디바이스를 자체를 갖고 있는 그렇죠. 데니까 여기다 AI를 얹을 수 있는 곳이죠. AI가 제대로 얹혀지면 이 두 기업들의 향후의 그 폭발적인 성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AI 관련돼서는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해서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새로운 기업도 생기게 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또 이제 낙오되는 기업들도 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워낙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또 어떻게 부각이 될지 또 뒤처질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고른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 에이스 ETF에도 이 AI, 빅테크 관련된 상품이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라는 상품인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죠. 미국 빅테크 탑 7을 총 95%를 투자하는 ETF예요.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특징인데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AI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그 수혜를 다 독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주가의 수혜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온디바이스 쪽에서 두 기업이 또 경쟁력을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주가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느 한 기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7종목을 고른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시황에 일비할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누가 이기든 간에 나는 그 온전하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이 빅테크 탑 7을 골고루 투자하는 ETF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최근 현장에서 이제 뭐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분들을 만나지만 이제 어떤 주제로 PT를 하던 간에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엔비디아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나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엔비디아라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지 마셔라.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서 이런 빅테크들을 공부를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곳은 TSMC고 그리고 TSMC의 또 핵심 장비 업체는 ASML이고 그리고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랑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GPU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이 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 제가 늘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는 이 반도체 산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이렇게 4개 섹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해당 섹터의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예요. 그래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직접적인 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1등 기업들을 같이 투자를 하시면 AI 산업의 성장, 그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AI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AI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입니다. AI의 미래는 그냥 지금의 AI보다 더 똑똑해진다. 그것이 유일한 미래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연령이나 하고 계신 일에 무관하게 10대면 10대, 20대는 20대, 50대, 60대도 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기가 일단 갖춰줘야 됩니다. 축구 경기 볼 때 보면 선수들의 개개인의 개인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감독이 이 전술 전략을 잘못 짜면 그 좋은 선수들이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기업으로 놓고 보면 기업은 결국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1단계,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붙을 하던 거를 다 AI로 대체하면, 그럼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중에 2시간을 복붙하고 있었다면 그럼 2시간 동안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 굉장히 많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거죠. 업무를 하고 네. 고객을 더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의 리스트럭처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리스트럭처링이 누가 하느냐? 담당자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팀장이나 임원이나 사장님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AI한테 맡기고 더 이상 이건 하지 말고 자네는 이걸 해봐 라고 이렇게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DX를 진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교육에 대한 기회, 학생, 그다음에 대기업 직원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또 프리랜서, 취준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더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규제할 때 특히 데이터 규제도 그렇고 일단은 좀 해봐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이런 쪽으로 좀 규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AI를 더 이렇게 끌어안아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3만 불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도 4만 불, 5만 불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AI고요. 끝으로 저출산에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회는 AI를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머스트예요.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AI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유일한 해답은 AI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AI의 역사 그리고 발전, 향후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까지도 정말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함께 해주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